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봄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이것도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봄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봄봄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항상 저희 규정님들은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너무 고맙습니다. 돌비님께서 이렇게 생방송을 네. 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봄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현실에서 마주치기가 싫은데.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키워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 채널에도. 예. 근데 저도 스토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인터넷으로 보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접하거나 했던 게 많았는데 이런 분류의 스토킹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처음 들어봤던 스토리였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범죄류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십니다. 봄봄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스토킹 피해자가 남자분이세요. 친한 오빠가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 친한 오빠가 대학교 초창기 시절 대학교 1, 2학년 그때쯤에 당했던 피해라고 해요. 지금은 한 30살 가까이 된 오빠라서 거의 이 이야기는 8, 9년 전으로 올라가겠죠. 처음에 이 오빠가 같이 알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던 그런 여자인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카페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여자애는 19살, 그리고 제 친한 오빠는 20살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성격도 괜찮고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생각을 했고 서로 연락처는 있었지만 뭐 따로 밥을 먹거나 어디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연락이 오는 것도 없었고 연락 자기가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같은 타임이면 같이 일하고 그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고3이고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되게 착한 친구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되게 우러러보고 나는 고3 때 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날은 그 여자인 친구를 멍을 때리면서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고3 여자애가 갑자기 눈을 마주치더니 부끄러워 하더래요. 예를 들면 짝사랑하는 친구가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멍 때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애는 그런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다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이 여자인 친구가 카톡을 계속 보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카톡으로 저녁마다 밥 먹을 때 아니면 자기 전마다 오빠 오늘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오빠 나 어제 오빠가 내 꿈에 나왔는데 오늘도 좀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연락도 완전히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사귀는 사이처럼.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뭔가 오해를 했던 일이 있었나 싶어서 그냥 귀엽게 처음엔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답장도 그냥 몇 번 해주고 그냥 뭐 땡땡아 지금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친구는 미성년자고 자기는 성인이니까 근데 너가 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좀 시기가 좀 그렇다. 너 성인 되고 다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좋게 타일렀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는 타이르면 타이를수록 자기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카톡으로만 계속 주고받았던 사이니까 그렇게 카톡으로 집착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 자기가 오빠가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나는 뭐 요번에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다.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집착과 협박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빠가 나 계속 안 만나주면 나는 수능 포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불효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니면 뭐 다른 날에는 오빠 때문에 나 수능 이번에 신청 안 할 거야. 나 수능 안 보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협박이. 예. 그래서 이 오빠는 이 친구가 너무 어리니까 짝사랑을 하다가 내가 계속 밀어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저였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좋게 타이른 거죠. 전화를 걸어서 땡땡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좋게 타일렀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오빠 나 한 번만 카페에서 만나주라, 한 번만 데이트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데이트까진 그렇고 그냥 카페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 라고 해서 카페에 약속을 잡아서 제 친한 오빠가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가 자기 친오빠를 데리고 왔대요, 그 자리에. 네. 그래서 누구시지? 이렇게 했는데 그 땡땡이가 내 친오빠야, 그냥 같이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세 명이서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친한 오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 친구를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나왔는데 자기 친오빠를 데리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근데 어떻게 같이 오신 거냐, 제가 좀 어떤 대화를 하려고 온 건데 혹시 왜 오신 거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봤대요. 근데 그 친오빠가 아니 그냥 내 동생이 좋아한다는 남자길래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좀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셋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부터 집 앞에 편지들이 놓여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들이 한 번은 그냥 A4 용지 적어가지고 사각형으로 접어서 놔두던 편지였고, 다른 날에는 진짜 편지 봉투에 있는 그런 편지였고, 또 다른 날에는 메모장에 그냥 써져 있는 그런 편지 같은 거였고, 네. 또 어떤 날에는 꽃이 같이 있는 그 편지지 있잖아요. 꽃이 뭐 얇게 한 송이 붙어져 있는 편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던 편지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오빠는 처음에는 그 A4 용지 편지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전단지인가 싶어서 열어봤대요. 근데 글씨체가 딱 봤을 때 약간 남성이 쓴 것 같은 글자였대요. 그래서 이거 뭘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는 밝히진 않고, 내용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는 자긴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뭔가 좀 썸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만약에 제 편지에 동의하신다면 뭐 어디 공원으로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잖아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어떤 여자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진짜 설마 그 친한 그 카페에 같이 알바했던 여자 동생이 보낸 건가?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지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지는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편지지에 들어있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도 또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번에는 되게 아기자기한 글씨로 오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는 그 카페에 같이 일했던 동생을 돌비라고 할게요. 나는 돌비예요. 제가 오빠가 아무리 절 거절했어도 저는 오빠를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친한 오빠가 이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봤던 편지도 그렇고 오늘 봤던 편지도 그렇고 이 친구라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글씨체는 분명히 다르긴 했는데 뭔가 이 친구인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야 돌비야, 너 내가 거절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냐, 어제랑 오늘이랑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편지를 준 거냐,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저 어제는 간 적 없는데 오늘만 갔어요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제 그 편지는 누가 쓴 걸까? 근데 그 돌비라는 애는 나는 어제 간 적 없다. 그리고 오빠 내 마음 안 받아주면 나는 계속 편지를 보낼 거다. 나중에는 뭐 집 안까지 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 마음을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전화랑 카톡을 다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메모지에 붙어있는 편지,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지지에 꽃 붙어있는 편지지, 그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루마다 바뀌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화가 나니까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경찰분들은 집 앞에 편지가 있는 걸로 뭔가를 해주진 않잖아요.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 경찰분이 아저씨셨는데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되게 짝사랑하는 어떤 여학생이 놔두신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마음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순찰 좀 강화해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오빠는 너무 어이도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편지가 오는데도 그냥 계속 오는 족족 버리고 어떤 그런 글 같은 것도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애만 그 편지를 보내는 줄 알았으니까 그 편지를 계속 무시한 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돌비의 친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가 자기 집 공원 앞에 자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여기 왜 찾아왔냐 어떻게 찾아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돌비 친오빠가 아니 내 편지에 답장을 안 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냐 나는 돌비 편지밖에 못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 돌비 친오빠가 아닐 텐데 우리 이틀에 한 번꼴로 편지 보내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돌비 친오빠랑 돌비랑 제 친한 오빠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편지를 주는 날이라서 내가 온 거다 라고 한 거죠. 돌비 친오빠가. 이렇게 제 친한 오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가 물론 맨날 그 편지를 열어본 건 아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그때 분명 내용이 연애 편지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편지지. 그런 내용이었고 심지어 그 남자 같은 글씨체라고 했잖아요. 그 글씨체가 그 돌비 친오빠가 보낸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짜증이 나서 그럼 첫날에 혹시 A4 용지에 글 써서 보낸 거 당신이냐?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친오빠 분이 나한테 첫눈에 반하신 거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집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비밀이래 알려줄 수가 없대요. 예. 그러면서 우리 둘 중에 한 명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자기네들은 이렇게 맨날 편지를 보낼 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오빠가.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얘네들 두 명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는 다른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살았던 오빠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집에 편지지만 두고 갔지 위에는 가진 않았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집에 딱 오자마자 현관문 앞을 봤는데 편지가 쌓여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편지를 놔뒀을 거니까. 그래서 편지 그거를 다 버리려고 편지들을 다 들었는데 거기 저희 면도칼 아시죠? 그 면도칼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들 사이사이마다 면도칼을 다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바닥에 있던 편지지를 봤는데 그 편지지에 빨간색으로 이 편지 꼭 열어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 편지지만 들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이중잠금을 해놓고 그 편지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 우리 버리고 어디 간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던 거죠. 제 친한 오빠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짜증나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편지를 다 열어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이게 언제 며칠에 보냈다 그런 게 적혀있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대한 글만 써져 있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한 편지지 안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분노가 담겨 있었대요. 그 편지지에 들어있던 그 내용에는 이렇게 몇 주 동안 오빠한테 했으면 좀 나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나 좀 많이 불쌍하지 않아? 근데 우리 친오빠보다 내가 오빠 먼저 더 처음부터 내가 좋아했으니까 나를 받아줘야 돼. 우리 친오빠는 받아주면 안 되지. 이건 도리상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써져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욕설까지 함께 써져 있는 그런 편지지였고 친오빠가 쓴 그 편지지에는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은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나랑 사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넌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은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같이 친구랑 다시 그 친구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 앞에 웬 상자가 하나 있더래요. 선물 상자 같은 약간 저희 손바닥 사이즈의 얇은 종이 상자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지? 야 택배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들고 친구랑 같이 집에 가서 그걸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잘라서 그 상자에 꽉 채워놓은 거였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누가 버리고 간 건가? 뭐지? 너 무슨 나처럼 스토킹 당하냐? 이렇게 된 거죠, 친구한테. 예? 근데 그 친구분은 아니다, 나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는데 뭘까? 이렇게 해서 그게 머리카락이니까 찝찝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공원 같은 데 가서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밥 먹고 한숨 자고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나가자마자 또 편지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설마 진짜 내 친구 집까지 안 건가? 어떡하지? 그래서 그 편지지를 바로 버리고 또 경찰한테 연락을 했지만 경찰은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집에 가서 스토킹을 당하든 말든 우리 집까지 걔네들이 찾아온 거면 나한테도 피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오빠는 다시 자기 원룸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 원룸으로 이틀 만에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집을 딱 문을 연 순간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오물 냄새가 네.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문을 열자마자. 그래서 뭐야 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왔는데 생각을 해서 싱크대 쪽으로 가봤는데 싱크대 쪽에는 또 깨끗해요. 그래서 뭘까 해서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가니까 자기 침대에 그 김치 국물 같은 빨간색 국물들이랑 온갖 오물들이 이렇게 침대에 흩뿌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게 환기가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코를 찔렀던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기로는 그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가 찌린내랑 뭐 그런 오물 냄새들이랑 되게 매운 국물 냄새 막 그런 게 섞여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버리든 뭔가를 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일단 쓰레기로 다 버리고 나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거울에 예. 빨간색 립스틱으로 오빠 이제 알겠지?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미쳤네 이거. 예. 그래서 얘 뭐지? 진짜 이상하다. 나 진짜 어떡하지? 우리 집안까지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걸 증거니까 증거 사진 찍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목이 너무 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자기가 사놓지 않았던 우유가 있더래요. 흰 색깔 우유가.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드는 순간에 그 우유 큰 곽 있잖아요. 그 큰 곽 밑에 쪽에 또 빨간색으로 뭐가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뭘까? 뭐야 이거 뭐야? 또 걔가 놔두고 간 건가 해서 보니까 엄청 좀 약간 지렁이 같은 글씨로 욕설이 많이 섞여 있어.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우유 내가 사다 놓은 건데 너가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마셔봐. 이런 식으로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욕설이랑 함께. 그래서 이것도 증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사회협박을 받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우유곽 안에 뭐 지문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소중한 증거니까 일단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경찰한테 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경찰분이 답변이 그때 당시에 한 8년, 9년 전이니까 네. 그때 당시는 남성분이 스토킹을 받으면 여성분한테 처벌이 그렇게 크게 안 갔었대요. 약했죠 법이. 네. 예. 분명히 집에 안에 들어와갖고 지금 여자애가 립스틱으로 글을 쓰고 갔는데 네. 경찰이 아니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직접 다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우유도 그 친오빠가 놔두고 간 건지 그 여자애가 놔두고 간 건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여자애를 뭐 찾아가서 우리가 구속해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자기는 증거는 계속 갖고 있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가 옵니다. 다음 날에 학교를 갔다가 와서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사는 원룸인데 소란 소리가 왜 들리지? 어떤 소리일까 해서 비밀번호를 딱 치고 들어갔는데 그 돌비랑 돌비 친오빠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죠. 얘네가 이미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 애들인데도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그 친한 오빠가 당황하니까 너네 뭐야? 너네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하니까 돌비가 갑자기 칼을 들고 오더니 자기
묻게 되면서 오빠 나야 아니면 내 친오빠야? 지금 선택해야 돼. 우리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둘 중에 한 명 죽어. 이런 식으로 돌비가 말을 했대요. 그리고 돌비 친오빠도 와가지고 빨리 선택하라. 오늘 안에 선택해야지. 우리 둘 다 산다고. 너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아니다. 일단은 그럼 둘이 진정을 하고 둘 다 진정을 하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하겠다. 집에 잠깐 있어라 라고 하고 나서 제 친한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왜냐면 그 두 명의 스토킹 건 다 집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하고 그 경찰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경찰 출발한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고 친한 오빠가 자기 혼자 궁금하니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경찰이랑 같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친한 오빠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궁금해서 혼자 올라가 봤대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비밀번호를 치고 딱 문을 여니까 그 돌비의 친오빠가 돌비를 찔 기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으로 그 동생을 찌려고.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오빠는 놀랬으니까 아 그럼 안 된다 그게 말리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거 봤으면 너 지금 성미수다. 이러면 안 된다. 친동생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 아무리 사랑 때문에 그래도 라고 하고 나서 말을 하니까 그 돌비 친오빠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돌비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 상태에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 몰래 들어온 거였으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돌비도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놓인 칼 한 자루밖에 없고 그 범인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은 그날 순찰 더 강화하겠다. 이상한 여자나 남자 보이면 자기들이 뭐 귀가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갔대요 또. 그리고 나서 며칠 정도 동안은 편지도 안 오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친구랑 이런 스토킹 피해를 얼마 전에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 했대요. 그리고 밤 한 12시, 1시가 넘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발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자기가 넘어진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술에 취한 상태니까 내가 뭐를 잘못 밟고 넘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잡고 있는 그 느낌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골목길이었는데 그 사이 전봇대랑 어떤 차 사이에 조그맣게 검은색 물체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기 발목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그 돌비 친오빠가 자기 발목을 쪼그려 앉아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돌비 친오빠를 막 얼굴도 때리고 막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하면서 노라고 뭐 하는 거냐고 발길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더니 자기 배가 엄청 아픈 느낌이 들더래요. 뭐야 이거?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한테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토킹을 했던 그 돌비랑 돌비 친오빠 있죠? 남매가? 그 남매가 그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돌비 친오빠가 그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돌비가 그 위험한 물건으로 해하고 제 친한 오빠의 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할 심상으로. 그래서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둘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 언제는 내 오빠가 좋다 그랬다가 언제는 내가 좋다고 했다. 근데 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친오빠가 아무리 말해도 뭐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이 친오빠랑 사귀었고 내 친오빠도 이 친한 오빠랑 사귀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다리다. 이런 식으로 우와. 혼자 망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친오빠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망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술서에. 그래서 이제 형사들도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줬다고 두 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한 명을 그렇게 담가버리려고 하는 게 어이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조건 사귀었던 사이다. 뭐 자기네들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합의는 없다.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몇 달간 너무 힘들었고 죽을 뻔했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깜빵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2명은 깜빵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해준 거는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스토킹을 받아볼 정도로 살진 않았는데 예. 그 둘이 약간 뭔가에 씌인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둘 다 정신이 아픈 거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오빠가 실제로 좀 잘생기긴 했어요. 키도 크고 예. 몸도 어느 정도 다부지고 생긴 것도 살짝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좀 잘생기긴 했어요, 이 오빠가. 네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남자한테 이렇게까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친남매는 맞는 거예요? 나 그것도 의문이네? 근데 형사님이랑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친남매는 맞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가족 관계가 뜨니까. 예. 그 가족 관계가 뜨니까 딱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았던, 그것도 지독한 사랑을 스토킹을. 받았던. 야, 사실 이게 섬뜩하다, 이거. 자극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뺀 다 거예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희 돌비 채널은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말씀 못한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성적인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게 성적인 그건데 영상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물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집 앞에 편지랑 같이 논다든지 미쳤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해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겠지만 경찰분들을 그때 당시에 이상하다 아쉬울 수 있어요. 대처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경찰분들도 경찰분들의 입장이 있는 거는 명확히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나마 좀 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잘 치부를 안 해줬죠, 그거를. 그래서- 특히 남자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네. 처벌 수위가 엄청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지고 세상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시기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진짜 불철주야 정말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간혹 이건 대처가 아쉬운 걸 떠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경찰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본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왜 다르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들어도 섬뜩한 남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남매가 동시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범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를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범님이 들려주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본범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네. 일단은 본범님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의 주제가 따로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현실 공포와 귀신 이야기가 합쳐진 이야기예요. 하이브리드, 예. 근데 이게 지역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버지 지인분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폐모텔을 공사를 하러 가게 되셨는데 거기까지. 그때 발생된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주 네. 큰 지역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네, 건가? 왜냐면은 이게 그 지역에서 너무 유명한 얘기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특정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본범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은 저희 아버지 지인분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고 왜냐면 이게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실제 그 지역 큰 시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모텔 얘기를 하면은 100 중에 한 80은 다 아는 그런 얘기고 몇십 년간 사건 사고가 그 자리에서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 근처로 잘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분들도. 그래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지인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을 돌비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이 돌비님이 돌비시에 있는 돌비 모텔에서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돌비님과 돌비님 동료들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네. 모텔이다 보니까 숙식이 다 제공이 된다고 했고 숙박은 그 몇 개 호실만 청소를 해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모텔 1층 호실을 몇 개 청소를 하고 숙박을 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돌비님은 원래 이 지역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가게 되었고 이 모텔에 대한 소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 현장에 인테리어를 하는 돌비님 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수도 배관을 하는 팀이라든지 목수를 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나 샤시를 전용으로 하는 팀이라든지 몇 팀이 다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돌비 모텔이 운영을 꽤 오래 안 했던 폐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주인분이 그 모텔을 인수를 해서 싹 다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거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층별로 조금씩 진행 중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5층을 진행할 때였는데 5층을 진행할 때 한 4시에서 5시 정도였는데 목수님들 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돌비님이 가봤대요. 근데 50대 목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님이 보니까 얼굴에서부터 왼쪽 팔까지 나무 자르는 그라인더 아시죠? 그걸로 얼굴에서부터 왼쪽 손까지 다 싹 긁혀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피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수님은 30년 정도 된 베테랑 목수셨고 어느 정도 살짝 부상 같은 건 있었어도 그렇게 길게 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수님 동료분들도 너무 당황하셨고 다른 팀원들도 다 당황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병원을 갔고 다른 분들은 어쨌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소를 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른 목수가 못을 박다가 망치로 못을 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손을 친 거죠. 그래서 손가락 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손을 많이 쓰셔야 되는 목수셨는데 손가락이 다 부러졌으니까 목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목수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녁 때 후레쉬를 켜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레쉬가 꺼지더니 망치를 하던 중에 후레쉬가 꺼져서 옆에 있는 유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그 유리 파편이 눈으로 바로 들어와서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근데 이 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다 5층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외에도 다른 목수 한 분이 5층 복도에서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들고 있던 장비에 발이 찧어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이 5층을 진행한 지 한 1, 2주 만에 목수 4분이 다치신 거예요. 그 목수 팀에서만. 그래서 그 목수팀은 빠지고 다른 목수팀을 고용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비님은 목수팀들이 뭐 저주를 받으셨나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은 목수팀만 다쳤고 다른 팀원들은 안 다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 목수팀분들이 어떤 현장을 단체로 가셨다가 뭐 귀신이 붙었나 아니면 뭐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은 폐 모텔이나 폐 그런 건물들을 많이 공사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그 팀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귀신이 붙어왔나 아니면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목수팀만 다쳤으니까. 그래서 그 목수팀 분들은 빠지고 다른 팀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에게 그 저주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사가 평일에는 그 모텔에서 작업을 하며 숙식을 하고 주말에는 다시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다른 목수팀이 들어오시고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며 뭐 잘 지내보자 등 간단한 말들을 하셨고 이 전에 있던 목수팀이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말을 안 하셨대요. 왜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이 현장을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예.
괜히 그 전에 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작업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5층에 또 어떤 호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돌비님이 또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봤더니 창문 샤시를 하시던 분이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졌다고 소란스러운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 호실에 있었던 다른 분들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떨어진 분이 그때 혼자 그 호실에서 작업 중이었어서 어떻게 떨어진 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바로 돌비님이 1층 내려간 후에 그분 상태를 보니까 다행히 아직 살아 계셨고 119를 불러서 그분은 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119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떨어진 분께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창문을 다 뜯어서 그 창문에 걸쳐 앉아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신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발을 누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5층에서 떨어지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뼈가 좀 부러지셨다던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작업할 때는 작업 시간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다들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잠잘 채비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돌비님 팀이 저거 뭐야 이러면서 올라가 봤대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 샷시를 진행하는 팀의 어떤 한 분이 5층 호실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방방 뛰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다들 그분을 말리려고 김씨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이러면서 진정을 시키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그분이 잠을 자시던 방에 눕히니까 그대로 잠이 드셨대요.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소리친 분께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냐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바로 와서 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2인 1실이었는데 그분이 어제 떨어졌던 그분의 룸메이트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잠을 자셨으니까 그분이 술을 먹고 취하고 나간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에는 혼자 계신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러냐 나 어제 술 먹고 잤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돌비님과 돌비 팀원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게 팀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예.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는 목수 팀들이 일이 있더니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에는 샤시팀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 사건이 다 끝나면 자신의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팀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돌비님은 우리도 작업을 그만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작업을 그만하기에는 사건 사고가 아직 자기 팀에는 없는데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물잖아요. 근데 그 위약금이 좀 세다 보니까 좀 반반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만둘까 아니면 그냥 좀 계속 해볼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누가 뭐 사망한 사람이 없고 그냥 다치신 분만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작업 시간에는 무슨 일이 없는데 저녁에만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샤시팀에서 또 어떤 분이 그 다른 방에서 묵던 룸메이트 한 분이 아니 우리 사람이 사라졌다. 이 사람 어디 간 거냐. 전화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팀원들한테 같이 찾아주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밖에를 먼저 찾으러 가기보다는 그 모텔 안에서 뭔가 좀 구경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텔을 다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없어진 분이 5층의 어떤 한 호실에서 복도 저 끝에를 이렇게 보면서 쭈그려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호실이 문이 다 없었는데 그 호실 안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몸을 기울인 다음에 또 저 끝을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쭈그려 앉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왜 저길 쳐다보고 있냐 이러니까 그분이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다시 내려보냈대요. 1층으로.
1층으로 내려보내서 그 룸메이트 분이 그 호실에 데려가서 눕혔는데 눕히니까 다시 바로 잠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왜 그랬는지 바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잠드셨고 깨워도 일어나시질 않으시니까 그날은 궁금한 마음을 다 떨치고 잠에 들게 되셨죠. 그래서 또 다음날에 어제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안 그랬대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나 어제 바로 잠들었다고. 그 룸메이트 분께 나 어제 바로 잠드는 거 보지 않았냐. 나 바로 잤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샤시팀도 그 사건이 그 샤시팀에서만 일어나니까 뭔가 무섭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다른 샤시팀이 들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샤시팀이 또 다른 팀이 오셨으니까 다음 사건 진행이 뭔가 자신의 팀일 것 같은 거죠, 돌비님은.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비 팀원 분이 한 분이 다치시게 된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셨대요. 그 작업을. 왜냐면 자신의 팀원이 다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좀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을 접지르는 정도? 근데 어쨌든 그 저주가 자기 팀에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바로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비시에 있는 그 모텔이 한 10년 전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네. 어떤 분이 인수를 해서 다시 영업을 하면 그 모텔에서 사람이 죽거나 어떤 분이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근데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그 층이 5층인 거예요, 다. 전에 있던 그 인수를 해가지고 하셨던 그 주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다 5층에서만 사건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뭐 호실 퇴실 시간이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5층 실을 딱 가서 노크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안 좋은 선택을 혼자서 이제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뭐 그런 사건이 끊이질 않았대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동네에서는 다 알잖아요. 돌비 호텔에서 언제 뭐 누가 안 좋은 선택했대, 뭐 누가 죽었대, 뭐 아니면 살인 사건이 났대, 뭐 이런 소문이 다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여행 온 사람들이나 한 번씩 들어가지 그 돌비시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모텔을 팔고 다른 분이 또 그 모텔을 사서 영업을 하시고 이런 게 몇 년째 반복 중이었는데 저희 그 돌비님이 인테리어 그거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거기서 폐모텔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모텔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인분이 인수를 하기 전에 아예 그냥 아무런 그 주인도 없었던 때에 사건이 났었대요, 거기서. 근데 그 층도 5층이었대요. 그래서 그 5층에 뭔가 진짜 뭐 귀신이 있나 보다, 뭐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안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돌비 모텔 사장님께서 아 근데 인테리어 할 분이 없다, 제발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무섭잖아요, 돌비님도.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 나 그냥 못하겠다고. 근데 그 돌비 호텔 사장님이 아 그럼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거 공사 진행해주면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겠다고, 자기는 자기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지역 근처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모텔 얘기를 하니까 그 모텔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텔 기사가 나거나 하진 않았대요. 기사가 나거나 뭐 하진 않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 다 소문으로 퍼지는 거죠, 얘기로. 네. 그래서 거기 자기도 아는데 자기는 그 근처도 안 간다, 무섭다고 너무. 왜냐면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짧지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로 흉흉하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네. 야, 그래도 오늘 본범님께서 아는 걸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곳이 이 지역에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알듯이 그만큼 네. 좀 흉흉하고 무서웠던 일들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걸 더 저희에게 알려주신 건데 정확히 어딘지를 알려주셨으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또 괜히. 맞아요. 왜냐면 아직도 계속 개판돼요, 누군가 진짜. 다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괜히 그 또 호텔에서. 가셔가지고 또 여러 일들이 있고 뭐 사고 치고 가서 저희 구독자님이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네.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봄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분들 뭔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뭔가 있으니까 괜히 가셔서 피해 안 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고 가끔 가다가 사연에 조금 더 리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지역과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주변에 피해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많이 왔었어요. 제발 그런 초등학생도 안 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